기존에 있던 집을 막 아이고. 던져야 돼. 그러니까 이게 전방위적으로 하락 분위기가 막 급하게 번지는 거예요. 근데 외곽에서 보면 이제 10대 1 안 되는 것들도 생기고 언저리에 있는 것들이 지금 많아지고 있어요. 저는 확신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브릿지입니다. 오늘 브릿지는 이현철 소장님을 모시고 내년 부동산 시장에 대해서 좀 전망을 해볼 텐데요. 저희 브릿지는 상승과 하락, 어떤 방향성을 두고 채널을 운영하지 않고 있다는 말씀을 전해드리고요. 소장님 모시고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지금 제 개인적인 유튜브 네. 채널 아파트 사이클 연구소를 네. 운영하고 있고요. 책 전세가를 알면 부동산 투자가 보인다. 그리고 두 번째 부동산 폭등장이 온다. 저자 이현철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그러면 소장님 그러면 중개업을 좀 오래 부동산 중개업은 아주 오래 하진 않고요. 네. 분양을 좀 많이 해요. 분양 상담사. 한 어느 정도? 두 개 합치면 10년이 좀 넘죠. 11년. 11년, 2년 이 정도부터 했던 것 같아요. 그때부터 이제 부동산 네네네. 시장에 대해서 좀 연구를 하시고 10년 이상 좀 부동산 시장에 대해서 좀 오래 네. 연구를 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작년에 집필하신 책의 제목이 이제 부동산 폭등장이 온다였어요. 그래서 네. 작년 기준으로 하신 것 같고 그런데 네네. 최근에는 하락기를 준비해야 한다고 하셨어요. 네. 단도직입적으로 그 이유는 뭔가요? 이제 저는 사실 뭐 상승론자도 아니고 하락론자도 아닌 사실은 사이클을 얘기하는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시장이 이제 작년 정도까지는 거의 네. 폭등을 한다라고 예상을 했었고, 그 다음에 올해까지 이제 이 기조가 어느 정도 이어질 것이다. 그 다음에 내년 정도부터는 이제 시장이 좀 그 안정적인 정체기에 돌입할 것이다라고 예상을 해서 이제 이때부터는 실질적으로 정체기가 돌입되면 네. 집을 가진 사람 입장에서 보면 실질적인 하락기나 마찬가지가 돼요. 상승하지 않아서. 예, 상승하지 않는데 이때 이제 사실은 만약에 수익이 생겼잖아요. 그러면 그 수익을 현금화를 해야 이제 실현이 되면서 실질적인 소득이 되는 거잖아요. 그럼 팔아야 되는데 정체기가 되면 진짜 팔기가 어려워지게 돼요. 그러니까 이때부터는 팔고자 노력을 해도 진짜 잘 팔리지가 않아요. 이때 파는 분들은 거의 진짜 운에 가까운 상황이. 아, 살려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그렇죠. 살려고 하는 사람들이 이제 점점 줄어들게 돼요. 근데 그 사지 못하게 만드는 걸 또 사실은 집 가진 사람들이 그 분위기를 만드는 역할이 있어요. 그건 왜? 신기하죠. 네. 그러니까 이게 제가 이제 표현할 때는 매도자의 좀 과한 욕심이라고 표현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집을 가진 사람들이 집값 상승에 대한 기대치가 지금은 거의 최고치. 현장에서는 어떤 상황들이 벌어지냐면 매물을 내놓는 사람들이 이 호가를 실거래가 범위에 근접한 게 아니고 확 올려버려요. 그렇죠. 2, 3억 막 이렇게. 예, 그냥 2, 3억은 요즘은 뭐 그냥 싸다 싶을 정도고 뭐 3, 4억, 높게는 5억 이런 식으로 호가를 확 올려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예를 들어서 10억에 거래가 됐다. 그러면 한 11억 정도면 어떻게든 쫓아가서라도 사겠는데 문제는 11억, 12억짜리 매물은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럼 13억, 14억, 뭐 심지어는 15억짜리 이런 매물들이 갑자기 딱 있으니까 저거를 사야 되나? 이런 이제 불안감이 올라가는 것에 대한 불안감보다 이걸 내가 만약에 샀을 때 꼭지 잡는 거 아니야? 상투 잡는 거 아니야? 내 뒤를 또 이어서 사줄 사람이 있을까? 그렇죠. 이런 이제 걱정이 딱 드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 호가 갭이 벌어지는 순간부터 매수자들이 주춤주춤하게 되는 겁니다. 근데 이 분위기가 짧게 되면 좋은데 길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매도자들은 끝까지 버티죠. 그리고 매수자들은 불안하니까 이제 이걸 안 사고 여기 말고 눈을 돌려서 좀 싼데 이런 걸 좀 사고 그러면서 이 동네 좀 이제 부자 동네나 이제 사실 시장을 주도하는 아파트들이 먼저 멈추게 되는 거죠. 이 이제 좀 저가 매물들 나왔던데 이런 데들 거래되면서 같이 쫓아가는 거예요. 매도자들이 또 거래가 되네? 막 올라가네? 그러면서 호가를 또 확 올려버리죠. 그럼 똑같은 현상이 이제 이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전반적으로 다 이제 그렇죠. 안정화가 되는 거네요. 가격이. 그러면 전체적으로 이제 서울 수도권 시장이 정체기에 전체적으로 거의 돌입하는 그게 이제 제가 내년부터 이제 시작할 것이다.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말씀하신 상황이 들어보면 지금 나타나고 있는 상황이 그렇죠. 아닌가 이미 싶어요. 이제 이게 딱 요이 딱 막 이렇게 네. 해서 시작되는 게 아니고 싹 슬그머니 살짝씩 이 연결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도 이미 정체기에 돌입한 데들이 꽤 있어요. 네. 근데 이거는 이제 전체적인 분위기는 아니니까. 그래서 제가 올해까지는 상승 기조가 좀 이어진다라고 얘기했던 게 지금 정체기, 일부 정체기가 있으면서 가끔씩 신고가 거래들이 나타나고는 있거든요. 어떤 아파트는 호가가 예를 들어서 이제 실거래가는 10억인데 호가는 15억이에요. 안 살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근데 누군가가 아 나는 저 집에 꼭 들어가야 되겠어 라고 해서 15억에 샀어요. 그럼 폭등해서 예, 하나 딱 생기는 거고 이게 사실은 거의 끝이죠. 그리고 어떤 아파트는 계속 정체기인데 집을 팔려고 하는 사람이 아 나는 좀 급해. 아 근데 호가를 지금 이 가격에 내놓으면 안 팔리. 그럼 호가를 좀 낮추죠. 그럼 이런 거에 이제 갑자기 하나 딱 거래되고. 그러니까 이런 게 보면은 혼재가 예, 이제 혼재에서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평균치나 이런 거 그래프상으로 보면 이렇게 옆으로 쫙 기는 이런 상황이 이제 바로 정체기 현상이에요. 네. 가격 현상을 결정하는 데 있어서 사실은 매수자와 매도자가 어떤 지금 심리 상태에 있느냐 이거에 따라서 가격들이 굉장히 많이 달라지는 거예요. 정리를 해보면 상승기에서 지금 약간 정체기로 들어간 데는 대중의 심리 때문에 호가를 너무 올려버리니까 매수자가 이제 적극성을 띠는데 이 적극성마저도 못 쫓아갈 상황, 그 상황을 만들어버리면 이제 매수자가 적극성을 포기해버리죠. 그러는 상황에 이제 저 같은 사람이나 이런 전문가들이 나타나서 하락을 조심해라 이러면 이제 그거에 기대게 되는 거죠. 네, 그러면은 또 이어서 질문을 해보면 그 침체기에서 이제 어쨌든 하락기로 접어서는 그러면 또 그 안에서의 또 트리거나 변수 같은 게 있을까요? 생기죠. 정체기라는 게 네. 사실은 하락할 수도 있고 상승할 수도 그렇죠. 있고 어느 한쪽으로 방향으로 쏠리게 하는 상황이 외부에서 살짝 벌어지면 그쪽으로 확 쏠릴 수 있는 상황인 거죠. 그게 이제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게 이 분양 시장입니다. 분양은 뭐냐? 분양은 100% 팔아야 되는 무조건 거예요. 팔아야 되는 네. 거죠. 그래서 나중에 보면 이런 적극성 있는 매물이 안 팔릴 때 시장이 이제 하락으로 변하게 돼요. 미분양이라고 그렇죠. 많이 미분양이라고 그러죠. 분양이 안 팔리는 물건이 나오는 상황이 미분양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 트리거 역할을 하는 게 바로 미분양이다. 왜냐하면 적극적으로 팔려고 하는 매물이 안 팔리는 상황이 나오면 매수자들은 딱 보고 이제 상황이 변했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사려고 했던 사람들은 지금 왜 사냐? 왜 사냐? 이걸 잘 알아야 되는데 대부분 다 거주를 위한 매수로 착각을 하고 있는데 올라가니까 사는 거예요. 내가 정말 실거주자라면 예를 들면 실거래가 10억이고 지금 전세가가 5억이에요. 그럼 거주만 필요하다. 그럼 전세로 5억에 들어가는 게 훨씬 낫죠. 그렇죠. 미분양들이 나타나잖아요. 그러면 적극적으로 사려고 했던 사람들이 이제 위치는 어떤지 가격은 어떤지 여기서 더 올라갈 건지 막 따지게 되거든요. 그러면 청약 경쟁률이 점점 떨어지고 다른 현장에서도 미분양이 생기는 거예요. 매수자들이 적극성이 이제 거의 0에 가깝게 되는 거죠. 그렇죠. 그럼 이때부터는 이제 매도자들이 조금씩 이제 급한 사람들이 이제 가격을 먼저 가격을 내려놓고. 내려서 팔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미분양에 의해서 시장이 조금씩 하락으로 변하게 되는 겁니다. 네, 그 미분양 중에서도 악성 미분양이라고 하는 입주 후까지 남아있는 그러니까 입주 미분양은 제가 책에서 썼는데 하락으로 엄청난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왜 그러냐면 이때 입주하는 사람들 입장에서 보면 사실은 이때 분양받은 사람들은 집값이 올라갈 걸 기대하고 집을 산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때 미분양이 났어요. 그럼 여기는 프리미엄이라는 건 절대 붙을 수가 그렇죠. 없어요. 심지어는 마이너스 프리미엄이 생깁니다. 입주 미분양이 생기면 마이너스가 생기기 때문에 그러면 은행에서는 이 마이너스된 가격을 아파트 가격으로 친단 말이죠. 원래 분양가의 60에서 70% 나가려고 했던 게 마이너스 상황이면 실제 분양가 대비 50% 내지 40%밖에 안 나가는 거예요. 대출이. 그렇죠. 마이너스 프리미엄인데 잔금 준비도 안 돼. 그럼 이제 막 던져야 되는데 마이너스니까 던져도 안 팔리는 거예요. 살 사람이 없어요. 그럼 진짜 난리 나는 거죠. 그럼 이제 어떻게든 뭐 내가 실입주라도 해야 되는 거죠. 그러면 내가 기존에 있던 집, 이런 집들이나 이런 게
잔금 준비하는 상황에서 바쁘잖아요. 그럼 이런 거 막 기존에 있던 집을 막 팔고. 던져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전방위적으로 하락 분위기가 막 급하게 번지는 겁니다. 트리거가 될 수 예. 있다는. 그러면은 조금 더 여쭤보면은 네. 그러면 지금 상황이 그러니까 미분양이 나면은 하락기로 전환할 수가 있다고 했는데 네. 앞으로 그럴 가능성이 있다고 보시나요? 네. 미분양 서울도? 네. 서울은 좀 늦게 나타납니다. 사실은 서울은 재개발 재건축이 주잖아요. 네. 근데 이게 사실은 분양가 상한제가 규제 역할을 전혀 못 하고 있어요. 분양가를 규제한다 이렇게 소개는 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분양가를 낮춰놓으니까 오히려 열기만 더 불러일으키는 그렇죠. 거죠. 로또 열기 같은. 근데 이게 분양가 상한제를 사실 하는 목적이 사실 재개발 재건축을 억제하기 위한 목적이 그렇죠. 크거든요. 그러니까 분양가 상한제로 분양가를 낮춰버리면 조합원들의 이익이 줄어든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재개발 재건축이 위축돼야 되는데 지금 현재 상황에서는 위축이 안 되고 있어요. 근데 뭐 분양 일정이 조금 미뤄진다거나 뭐 후분양으로 뭐 선회한다거나 이런 경우는 있긴 하잖아요. 그런 분양가 경우도 상한제로. 있죠. 예. 예. 그런 경우도 있지만 이제 요즘 같은 경우는 리모델링을 하기도 하고. 그렇죠. 옛날에는 분양가 상한제를 통해서 규제를 해버리면 아예 사업을 멈추고 못하고 그러면서 조합원 매물이 막 튀어나오고 이랬어요. 근데 요즘은 튀어나오는 매물은 아예 없죠. 그러니까 규제 역할을 못 한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주변 아파트가 15억이에요. 분양가 상한제 쓴 분양가 10억이에요. 그럼 5억 시세 차익이 생기잖아요. 그럼 막 사서 15억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얘를 낮추려면 이 10억짜리가 안 팔려야 얘가 이 사람들이 저런 것도 안 팔리네 해서 안 이렇게 팔리네. 떨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분양가 상한제가 오히려 이제 시장 상승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네. 그러니까 만약에 이걸 현실화해서 지금 이 가격을 내리려면 이걸 안 팔리게 만들어야 돼요. 그 분양가를 오히려 높이면. 예. 아니면 분양가를 낮추더라도 낮춘 상황에서 안 팔리게 만들 수도 있는 거죠. 이론상으로 보면. 그게 사실은 효과가 훨씬 크긴 해요. 분양가가 낮은 게 안 팔리면 폭락하는 거죠. 사실은 그게 언제 있었냐. 옛날 세곡동. 보금자리. 예, 보금자리 주택을 분양했을 때 이명박 정부 때 그게 미분양이 났었어요. 미분양이 나니까 주변 막 가격들이 툭툭 떨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안 팔리는 상황. 그래서 지금 일부 어떤 시민단체나 일부 분들이 이걸 가지고 가격을 떨어뜨리지 않았냐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건 착각하는 거죠. 이게 안 팔렸으니까 그런 거예요. 분양가 자체가 아니라. 네. 근데 그때는 왜 안 팔린 거예요? 그때는 침체됐으니까. 누구나 사기가 침체됐으니까 그 약간은 세곡동이 실제로는 그때 가보면 분양할 때 가보면 정말 외졌거든. 거기가 강남이야? 뭐 이런 얘기가 너무 많았죠. 그 분양가가 싸다라는 걸 인정을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분양이 나는 거죠. 외곽이니까 입지는 좀 떨어져. 그래가지고 이 분양가가 싼 듯 하면서도 비싼 듯 하면서도 아리송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당첨된 사람들이 이 로얄층이나 로얄동은 계약을 해요. 근데 이제 뒷동에 2층, 3층 이런 거 당첨된 사람은 정말 날 새도록 고민을 합니다. 그러다가 포기하는 사람들이 생기는 거예요. 그게 사실은 서울에서는 지금 당장 안 나타나고 경기도 외곽에서 이렇게 서서히 안으로 들어와서 나중에 몇 년 조금 더 지난 후에 서울에도 영향을 미치게 되는 거예요. 제가 이제 그런 현상이 내년이나 좀 빠르면 내년, 늦으면 내후년쯤에 이제 경기도 외곽에서 미분양이 나타난다라고 제가 얘기를 하거든요. 그 이유는 그게 뭐냐면 지금 청약 경쟁률이 점점 낮아지고 있어요. 경기도 기준으로? 예, 경기도 같은 경우 서울도 사실은 약간씩 낮아졌어요. 그러면은 제가 이제 그 미분양이 나는 기준을 대략적으로 어떻게 보느냐? 한 10대 1 미만에서 이제 한 5대 1 선까지만 가더라도 여기서 거의 미분양이 나와요. 근데 외곽에서 보면 이제 10대 1 안 되는 것들도 생기고, 언저리에 있는 것들이 지금 많아지고 있어요. 국토부에서 최근에 나온 거래 동향을 봤는데 전국 기준으로 봐도 그렇고 수도권 기준으로 봐도 미분양 물량은 줄어들고 현재 시점으로는 줄어드는 것 같긴 하네요. 그렇죠. 지금까지는 줄어드는 시점이죠. 이제는 조금씩 늘어나는 상황이죠. 이제. 미분양. 이제 대구 같은 경우가 미분양이 이제 시작이 됐잖아요. 그러니까 지방에 이제 좀 서울하고 사이클이 좀 비슷한 대도시 같은 경우는 지금 미분양이 날 확률이 좀 생기고 이제
내년 내후년 정도 되면 이제 미분양 얘기가 좀 많이 나올 것 같아요. 근데 대구 같은 경우에 네. 가장 최근에 이제 미분양 이슈가 있는데 그러면 하락기로 접어드는 건가요? 사실은 거의 그렇다라고 봐도 될 겁니다. 좀 상승을 유지하려면 이 미분양이 해소가 돼야 되거든요. 근데 미분양이 유지될 수밖에 없는 게 그 다음 물량들이 계속 연결되어 있잖아요. 물량이 계속 많더라고요. 매수자 입장에서는 선택의 폭이 너무 넓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정말 사려고 했던 사람이 선택의 폭이 넓어지면 넓어질수록 안 사요. 내가 이걸 산다고 끝날 것 같지가 않아. 그렇다고 내 주변에 매수하려고 막 덤비는 사람도 많지 않아. 그럼 이러면은 안 사게 되는 거예요. 근데 이게 그러면 대구에서 이렇게 만약에 하락기로 들어서면 연접 지역도 영향을 같이 미치나요? 연접 지역은 조금씩 영향을 받죠. 과열 심리도 퍼지고 이 침체 심리도 퍼지게 돼 있어요. 하락할 것이냐 상승할 것이냐 정말 너무 고민스러운 난제잖아요. 네. 근데 어쨌든 그러면 소장님의 사이클에 의해서 정말 하락을 어느 정도 확신을 저는 확신하고 거죠. 있습니다. 그런 여태까지의 어떤 사이클을 봤을 때 네. 그러니까 이거를 부동산에만 대입해 본 게 아니에요. 옛날 마스크 사태가 벌어졌을 때도 저는 그걸 가지고 심리 연구를 어마어마하게 했어요. 근데 진짜 딱 들어맞아요. 정말 이번 정부가 마스크 사태가 일어났을 때 정말 대처를 너무 잘했어요. 딱 수요를 줄였어요. 살 수 있는 양도 정해졌어요. 그래가지고 수요를 이만큼 가수요가 생긴 거를 어쨌든 강제로 줄여놨어요. 줄였는데 이때 수요만 줄이면 안 돼요. 절대로. 이 왜 그러냐면 수요를 줄였어도 늘어난 거잖아요. 그러면 이 공장에서 아무리 찍어내도 늘어난 수요를 감당할 수가 없어요. 그러면 항상 부족하게 돼 있거든요. 부족하면 이 과열된 심리가 더 불안해지는 거예요. 그럼 이때 매수를 막아놨잖아요. 그러면 만약에 매수를 막아놨는데 계속 공급 부족 상황이다. 그러면 이 사람들이 이제 편법을 쓰죠. 불법 거래가 이제 지하 거래가 활성화되는 거예요. 이때 되면. 그러니까 이걸 막기 위해서는 어쩔 수 없어요. 공급을 늘려야 되는 거죠. 공급을 늘려서 이걸 막아야 되는데 정부 입장에서는 이제 딜레마가 있어요. 공급을 이때 늘리잖아요. 그럼 이 가수요가 줄어들면 이 공급 늘렸던 공급이 초과 공급이 돼가지고 하락으로 바로 꺾인단 말이에요. 사실은 마스크 사태 때도 정부가 잘 잡았지만 부작용이 뭐였냐? 이때 부도나는 공장들이 수두룩하게 생겼죠. 그래서 이런 부작용은 그러니까 시장이 과열되면 제가 얘기하는데 안정은 없어요. 그냥 계속 상승이냐 하락이냐 이 둘 중에 하나인 거예요. 그러면 선택은 정부는 하락 쪽으로 그냥 잡아야 되는 거죠. 그러면 공급을 이때 많이 늘려야 되는 거예요. 어쩔 수 없이. 근데 이 정부가 제일 잘못한 거는 지분 충분하다. 수요만 잡으면 내가 자신 있어. 라고 오만했던 거죠. 공급을 등한시한 게 가장 이 정책적으로 잘못한 부분이에요. 패착이었다. 그래서 어떤 집값이 더 폭등하는 결과가 났다. 그러니까 사실 그러니까 경제학에서는 수급의 논리로 많이 이제 분석을 하잖아요. 모든 가격의 그거를. 근데 이때 잘못할 수 있는 부분이 자, 수급의 논리인데 제가 처음에 얘기했던 적극성이 있거든요. 매도의 적극성이 정말 중요하거든요. 근데 이때 양도세 중과를 풀어서 매도인들의 매물을 늘리겠다. 이거는 패착이에요. 왜냐하면 양도세를 회피하고자 양도세 때문에 못 팔았던 사람이잖아요. 그러면 하락을 하지 않는 선에서만 매물을 내놓을 거예요. 간보는 매물이 확률이 많죠. 그러니까 이때 중요한 건 뭐냐? 적극성 100%인 거를 많이 해야 되는 거죠. 그게 뭐냐? 분양이에요. 분양. 그래서 분양을 많이 해야 되는 거예요. 정부가 좀 제발 이걸 알았으면 좋겠어요. 근데 어쨌든 그러니까 대중심리도 중요하지만 어쨌든 공급과 수요도 영향을 미쳤다. 이런 얘기시죠. 그렇죠. 그래서 사이클 얘기를 조금 해보려고 하는데 특히 우리나라에서 이게 주택시장을 연구할 때 중요하다고 생각하시는 이유가 뭔가요? 사실은 이거 같은 경우는 이제 제가 투자자 입장에서 좀 이제 썼던 건데 많은 분들이 지역 중심으로 이제 그 입지 중심으로 파악을 하잖아요. 입지라고 해도 어느 때에 사느냐에 따라서 수익률이 완전히 달라진단 말이죠. 우리 부동산 같은 경우 사이클이 대부분 어느 정도 있다라고 이제 하잖아요. 그러면 이 사이클을 정확히 어느 정도 예측을 할 수 있다라면 위험은 줄이고 수익을 높일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오지 않을까. 제가 이제 주식과 부동산을 같이 연구를 같이 했어요. 근데 주식은 사실 차트나 이런 걸 봐서 바닥과 고점을 정확하게 기준을 가지고 파악하기가 너무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사실은 주식을 포기를 하고 부동산은 네. 제가 연구를 했는데 거의 바닥과 고점을 어느 정도 정확하게는 아니지만 얼추 비슷하게 예측을 할 수가 있다. 이거죠. 근데 부동산에 왜 더 그런 사이클이 더 잘 맞는 거예요? 기준들이 사실 명확하게 있고 제가 볼 때는 정확한 거는 이 사람 심리 때문에 모든 게 사람 심리에 의해서 움직이잖아요. 개별화된 대중 심리냐 아니냐 이 차이가 저는 크다고 보거든요. 부동산은 어느 큰 세력, 헤게모니를 지닌 큰 세력이 없어요. 거의 다 개인입니다. 주식은 우리가 다들 뭐 암묵적으로 이해하고 있는 게 세력이 있다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네, 외국인이든 뭐 누가 이렇게 슈퍼개미든 어느 정도 시세를 조정할 수 게. 있는 그런 세력들이 있단 말이죠. 그 사람들이 마음먹은 대로 움직이는 거예요, 주가는. 그런데 부동산은 세력을 조정할 수 있는 사람이 없어요. 그냥 대중의 심리대로 흘러가는 겁니다. 그래서 대중 심리만 제대로 파악하면 예측이 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어떻게 보면 수월합니다. 작전 세력 같은 외부 요인이 없으니까 이 대중 심리를 파악하면 그렇죠. 사이클을 예측할 수 네네. 있다. 사이클만으로 시장을 예측하는 게 가능하다고 하셨는데 네. 저는 그게 가능할까? 가령 코로나 같은 경우도 우리가 전혀 예측하지 못한 변수였잖아요. 그렇죠. 물론 주택 시장에 그렇게 큰 영향을 미쳤다고 보기는 어렵지만 네네. 그리고 뭐 과거의 하락기 같은 경우를 보면 두 차례가 있었잖아요. 네네. 그때도 대외 변수에 의해서 이렇게 하락을 한 거잖아요. 예상치 네. 못한. 예, 맞습니다. 근데 대중심리라는 건 그것과는 또 다른 요인이고 그래서 이게 예측하는 것이 가능할까? 사실은 그것도 대중심리가 기본이고 예를 들어서 그 2008년에 이제 하락을 하잖아요.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때 모기지 사태 네. 때문에 하락을 했다라고 알고 있는데 정확한 요인은 하락을 준비하고 있던 시점이었어요. 그때도 지금하고 비슷한 이제 시점이라는 거죠. 정체기에 돌입을 해서 이제 충격이 오면 하락할 수 있는 상황이었어요. 실제로 모기지 사태 때문에 그때부터 바로 하락한 게 아니에요. 실제로는 이때 서울 수도권 시장은 어느 정도 하락을 했는데 부산이나 지방 대도시 같은 경우는 꿈쩍도 안 했어요. 오히려 상승했습니다. 이게 만약에 외부 충격이었으면 사실 우리나라의 전체에 충격을 가한 거잖아요. 그쵸. 그럼 똑같이 움직여야 되는데 그렇지 않았다는 거죠. 그게 서울 수도권과 지방 사이클이 달랐기 때문에 다른 상황에서 외부 충격이 왔을 때 이걸 이길 수 있느냐. 대중심리. 저는 이길 수 있다고 봅니다. 대외 변수가 강력하게 와도 예를 들어서 서울 수도권 네. 시장이 2016년, 17년, 18년 이때 외부 충격이 꽉 왔어요. IMF가 왔어요. 그럼 약간 9.13 대책 때 이렇게 하락했던 것처럼 약간의 조정은 받을 수 있지만 폭등을 막을 수는 없다. 이미 그럼 사이클 상으로 올라가는 장이었기 때문에 올라가는 장에서는 외부 충격이 와도 저는 이겨낸다. 그 대중 심리 자체가 스스로 하락할 준비를 스스로 폭등을 거치면 지금처럼 저절로 하락 준비를 마치거든요. 그럼 이때에 이제 충격이 어느 정도 온다. 그럼 이제 하락으로 갈 수 있는 거죠. 근데 코로나 같은 경우는 어떻게 보면 사실 외부 충격으로 보면 IMF급이거든요. 주식은 완전 폭락을 했잖아요. 주식은 뭐 1,400대까지 떨어졌으니까. 근데 주택 시장은 꿈쩍도 안 했어요. 그렇죠. 그게 대중 심리가 그렇게 힘이 강해요. 그래서 외부 충격에 웬만한 외부 충격이 오더라도 다 이겨낼 수 있어요. 아주 먼 얘기지만 금리 인상 조금 하고 있지만 사실 이렇게 미미하게는 영향이 없을 거라고 다들 얘기는 하시지만 네, 갑자기 막 말도 안 되게 올려가지고 그런 네. 대외 변수 아니면 미국이 테이퍼링을 갑자기 해가지고 그런 변수가 오면은 대중심리도 아무리 상승장이라도 네, 상승장에서는 저는 영향이 없을 거라고 봅니다. 네. 그 정도로 왜냐면- 대중심리가 더 강하다. 왜냐하면 사실 개개인의 입장에서 보면 우리가 기대하는 집값 상승이 억대잖아요. 예. 그럼 금리 올라가서 손해보는 게 사실 많아야 몇백만 원이거든요. 그럼 이걸 따져보면 개인적으로 이거를 철저하게 따져볼 거 아니에요. 집을 사실은 팔려고 하는 사람 입장에서 1억을 기대하고 있는데 몇백만 원 손해보는 것 때문에 막 팔겠어요? 아니란 말이죠. 그런 것 때문에 상승장에서는 이런 금리 인상이나 뭐 인구가 준다 뭐 이런 거 요인으로 변화시킬 수 없어요. 추세를 바꿀 수 있는 요인이 우리나라에서는 딱 거의 세 가지밖에 없어요. 바로 전세, 선분양제도, 정책이. 우리가 흔히 정말 부동산을 분석할 때 쓰는 요인들 있잖아요. 이거는 다 2차 요인이에요. 2차 요인의 특징은 뭐냐면
추세를 바꾸지를 못해요. 방향이 같냐 반대 방향이냐에 따라서 영향력이 달라지는 요인이죠. 예를 들면 상승장에서 금리가 인하되었다. 저금리 상태다. 그러면 상승을 조금 더 가속화시키는 거죠. 그런데 상승장에서 금리 인상을 했다. 거의 영향이 없어요. 그리고 상승장에서 호재가 터졌다. 난리 나는 거죠. 상승장에서 악재가 생겼다. 악재가 생기면 어떻게 될 것 같아요? 호재로 변해요. 오세훈 시장이 당선되면서 재개발, 재건축을 하겠다라고 했지만 재개발, 재건축을 안 하고 뭐 이렇게 활성화시키는 정책은 거의 안 내놓고 처음에 내놓은 게 토지거래 허가구역이에요. 이건 정말 강력한 규제거든요. 그렇죠. 근데 시장에서는 이걸 어떻게 받아들이냐? 호재로 받아들였어요. 토지거래 허가구역을 함으로 인해서 앞으로 재개발, 재건축을 좀 더 확실하게 진행하기 위한 발판 다짐이다. 이렇게 해석을 하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악재 같은 게 생겨도 상승장에서는 호재로 해석을 달리해버리는 거예요. 이해했습니다. 예. 네. 근데 이게 하락장이잖아요. 네. 하락장에서 호재가 있잖아요. 이게 악재로 변해요. 그러니까 그런 정책이나 이런 것들도 어떤 사이클에 있느냐가 되게 중요하다. 그래서 사이클 얘기를 조금 더 해보면은 사이클에 미치는 영향 중에서 대중심리는 설명하셨고 미분양도 설명하셨고 그 나머지가 하나가 정책이었던 것 같거든요. 네네. 그 정책 얘기를 조금 해보려고 하는데 네. 어떤 정책이 와도 사실 이번 상승장을 막을 수가 없었다 이런 네네. 얘기셨는데 네. 그것도 사이클이 워낙 강했기 때문에 그렇다고 보시는 거죠. 그러니까 정책으로 자 예를 들면 9.13이 네. 사실 가장 강한 충격이었거든요. 이번 정권에서. 예. 네. 그러니까 9.13 대책이 나왔을 때 거의 대부분의 전문가가 제가 볼 때는 한 90% 이상이 하락한다라고 이제 전망을 했었어요. 그때 이제 사실은 제가 그때 폭등할 거다 이런 이제 그 인터뷰를 하면서 오히려 9.13으로 폭등한다고요? 예, 9.13 대책이 와서 눌릴 것이다. 눌리긴 눌리는데 그게 정책의 힘이 이제 내성이 생기고 조금 약화되는 상황이 오면 오히려 폭등할 것이다. 이런 이제 예상을 하면서 그게 이제 요즘에 좀 회자되면서 제가 이제 여기에도 인터뷰로 오고. 근데 그게 왜 그렇게 예상을 했냐? 네, 그게 궁금하네요. 대중심리가 워낙 강하기 때문에 네. 이 강한 거를 누르려고 강한 힘으로 누르려고 하면 이게 눌려서 꺾이는 게 아니고 그냥 눌리기는 하는 거죠. 풍선을 강한 힘으로 이렇게 누르면 줄어드는데 터지지 않는 정도까지 있다가 이게 힘이 좀 약화되거나 안에서 내성이 생기잖아요. 그러면 이제 팍 이렇게 올라가는 거죠. 그러면 정책의 어떤 강도가 중요한 게 아니네요. 그러니까 왜 그러냐면 사실은 이제 여기에서 정책의 이론상으로는 막을 수가 있어요. 근데 제가 한계가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 게 정부 입장에서는 부동산만 잡을 수 있는 그리고 그 반대편에 선의의 피해자들 이 사람들을 무시할 수 없는 거예요. 그리고 문제는 정부가 바라는 방향이 있거든요. 정부가 하락을 바랄까요? 안정화하길 봐야겠죠? 정부는 하락을 바라지도 상승을 바라지도 않아요. 안정할 수 있을 만큼만 정책을 쓰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문제가 뭐냐? 구멍이 있는 거죠. 근데 아까 앞에서 얘기하신 것 중에 세곡 내곡 말씀하시면서 결과적으로 그것이 강남의 집값을 낮추는 데 영향을 미쳤다. 근데 네. 그것도 어떤 분들이 분석하기에는 MB 정권에서의 잘한 요인이다. 시장을 뭐 안정화시키는 데 일조를 했다. 그것도 어떻게 보면 정책의 영향이잖아요. 네, 그걸 안정화라고 보는 분들이 있는 반면에 그때는 오히려 침체였거든요. 그때는 제가 볼 때는 이명박 정부는 침체를 벗어나기 위해서 발버둥을 쳤던 것처럼 보이거든요. 그래서 규제를 다 풀어주고 좀 살아. 정책의 일관성을 보면 침체에서 벗어나서 안정화를 택한 거지. 그로 인해서 더 침체된 거죠. 지금 와서 그냥 오랜 시간이 지났으니까 그걸 안정화라고 표현하는데 그때 당시에는 완전 침체여서 못 살겠다였어요. 그거를 해석을 달리하면 안 되는 겁니다. 그렇구나. 네. 그러면은 어떤 정책으로 부동산 신장이 어떤 정책적 효과를 누린 적은 없다고 보시는 거예요? 거의 없습니다. 대중심리가 과열되기 전에 잡아야 되는데 이때 규제를 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폭동이 일어날 겁니다, 아마. 집값이 지금 오르지도 않았는데 무슨 벌써 규제를 하고 난리야. 너 미친 거 아니야? 할 수가 없어요. 뭐든지 과열되어야 그쵸. 정부는 그때 내놓는데 이때 내놓는 거는 효과가 약한 거죠. 그래서 나중에 이제 후발적으로 자꾸 핀셋 규제가 나오고 있는 네. 거잖아요, 지금 상황이. 그러니까 제가 이걸 알아도 못하는 거예요. 알아도 못하는 거.
그러면은 올해 아무튼 이번 정권에서 규제책이 많이 나왔는데 20몇 네. 번의 대책이 나왔는데 이런 규제책이 그러면 다음 하락기에 작용을 하면서 좀 더 하락폭을 키울 것이라고 보시나요? 네. 정책이 상승장에서는 정책이 나오는 족족 그 힘이 워낙 강하기 때문에 이걸 이겨내는 것 뿐이지 이 효과가 아예 없는 건 아니거든. 지금 26번, 7번 네. 이동안에 누적된 이 엄청난 매수 규제 네. 이게 누적되어서 쌓이고 있어요. 그러면 이게 이제 매수 힘이 약해질 때 이 네. 누적된 효과가 비로소 발휘되는 거죠. 그러면은 두 번의 하락기가 있었는데 이때보다 더 큰 하락기가 올 수 있다고 보시나요? 사실 큰 하락기라고 어떻게 보면 금액 차이로 보면 더 크긴 하죠. 많이 올랐으니까. 네, 그렇죠. 근데 비율로 보면 아마 비슷하지 않을까. 알겠습니다. 그러면 미분양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미분양 데이터를 조금 유념 있게 봐야겠네요. 네. 네. 미분양 데이터도 보시고 청약 경쟁률을 보시는 청약 게 경쟁률을 그리고 이제 내가 눈여겨보는 아파트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럼 거기에 거래되는 빈도수 이런 것들을 그리고 호가 상황. 거래되는 빈도가 적으면 적을수록 하락할 수 그렇죠. 있다. 호가가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이제 거래 빈도는 그냥 자연스럽게 줄어들게 돼 있어요. 그렇죠. 네. 근데 거래가 한동안 침체되다가 또 한 번 이렇게 팍 뛰었잖아요. 6월 네, 1일이었나? 네. 그런 경우가 또 오진 않을까요? 그 상승장에서 제가 정체기가 갑자기 생기는 거라고 이해할 수 있어요. 근데 그렇지 않고 정체기가 중간에 있습니다. 지금 거의 상승장 막바지. 물론 이 다음에 또 있느냐. 그렇죠. 뭐 이런 여부가 있을 수 있는데 실제로 거래 빈도나 이런 걸 보면 이후에 나타나는 정체기는 정체 기간이 굉장히 길어요. 그 기간 사이에 이제 미분양이 생길 확률이 높아지는 거예요. 이때 만약에 정부가 좀 잘못하거나 정책을 이상한 방향으로 써서 그 사람들이 호재다 이런 걸 느끼게 되면 한 번 더 상승할 수 있는 상황이 되거든요. 아, 그래? 이때는 이제부터는 사실은 정부한테 제가 바라는 거는 가만히 있어라. 이때는 이제 쓸데없이 건들면 해석을 달리해서 호재다라고 판단한단 말이에요. 그냥 이제는 가만히 있으면 자연스럽게 넘어가는데 자꾸 건들려고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이때는. 그러면은 어쨌든 쭉 하신 얘기가 지금 상태로 그냥 대중심리만 그냥 냅두면 자연스럽게 하락기로 들어갈 수가 있는 건데 네, 맞아요. 미분양만 나오면 좀 더 트리거가 되는 거고. 네네. 근데 전셋값이 계속 높아지고 있잖아요. 워낙 지금 수급도 불안정하고 이런 상황에서 이 매매값이 하락할 수 있을까? 사실은 만약에 임대차 3법이 없는 상황이라고 가정을 하잖아요. 그러면 지금 같은 경우 전세가는 이제 완만한 상승이에요. 완만한 상승. 사실은 전세는 원칙적으로 파생 상품이거든요. 매매가 있어야 전세라는 상품이 있는 그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상식적으로 알고 있는 거는 파생 상품의 가격은 원칙적으로 원물의 가격에 영향을 받아서 형성이 되는 거예요. 그렇죠. 네. 그래서 전세가는 원칙적으로 매매가의 영향을 받아서 형성이 되는 가격이에요. 그래서 상승장에서는 매매가의 영향을 받는 전세가, 네. 파생 상품으로서의 역할을 하고요. 하락장 바닥권에서는 거꾸로 웩도독이라고 하죠. 네. 파생 상품이 원물의 가격을 변화시키는 그 반대 상황이죠. 원래 있어서는 안 될 상황인데 웩도독 상황이 벌어지는 게 바닥권에서 전세가 매매를 밀어 올리는 거예요. 밀어 올립니다. 상승장 같은 경우는 매매가가 급등하면서 매매가 급등하는 영향을 받아서 전세가가 서서히 올라가는 거거든요. 이런 상황이 오면 사실은 이제 정체기에 돌입하잖아요. 그럼 전세가도 안정이 되는 거예요. 근데 수급의 영향보다도 매매가의 상승이 더 크다고 사실은 보시나요? 수급의 영향은 지금은 거의 균형이에요. 2017년까지 전세난을 겪으면서 네. 갭 투자가 굉장히 활발하게 일어났어요. 갭 투자가 활발하게 일어나면서 사실은 전세 공급이 꽤 많이 일어났단 말이죠. 17년 말에서 18년까지는 전세가가 오히려 하락하는 상황이 벌어졌어요. 이때부터 수급은 안정된 거예요, 이제. 근데 임대차법으로 네. 수급 뭐 꼬였다 이런 것도 예, 맞습니다. 생겼잖아요. 그러니까 임대차법으로 수급이 꼬였다라고 보는 걸 정확하게 분석을 해야 되는 게 임대차 3법이 생기면서 어떤 상황이 벌어졌냐면 계약 갱시 청구권을 써서 70% 정도, 70에서 80%가 계약 갱시 청구권을 써서 눌러 앉았어요. 네. 30%씩만 나오는 거예요, 시장에. 근데 문제는 전세가는 계속 오르고 있는 상황에서 전세 매물이 줄어드는 게 확 보여요. 그렇죠.
그러면 임차인 같은 경우는 지금 심리적으로 완전히 급해지거든요. 급하니까 막 쫓아가서 임대 계약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실제로 이때 그 수가 완전히 줄었는데 눈에 보이는 매물이 줄어서 심리적으로 임차인한테 압박이 들어가는 게 이게 효과가 훨씬 큰 거죠. 그래서 이때 진짜로 박근혜 정부 5년 동안 올랐던 전세가보다 이 5개월 동안에 올랐던 전세가가 훨씬 컸어요. 근데 문제는 지금 같은 경우 네, 지금 같은 경우 전세에 관한 뉴스는 별로 안 나오잖아요. 그래도 전셋값은 네. 계속 오르고 있다고 그렇죠. 하고. 계속 올라가는 건 뭐냐면 그냥 매매가가 올라가니까 연동돼서. 이제 연동돼서 올라가고 있는 거예요. 근데 지금 만약에 수급이 어긋나 있다. 그러면 난리가 나야 돼요. 왜냐하면 수급이 어긋나 있는 상황이면 이미 돌아다니고 있는 게 적잖아요. 네, 매물이. 그러면 이게 여기서 수급이 어긋나면 이거는 수급이 완전 불균형이 완전히 깨지는 거거든요. 그럼 지금은 수급은 일단 안정된 상황이고 매매가의 연동인데 그러면은 조정기가 오면 다시 이제 내려갈 거다. 그럼 이제 여기서 이제 아까 물어봤던 것 중에 이 전세가가 매매가에 영향을 미치느냐 여부를 이제 판단해야 되거든요. 네. 전세가가 오르고 있는 중이긴 네. 하잖아요. 그럼 이때 중요한 거는 매매가와 전세가 갭이 중요해요. 네. 사실 파생 상품이 매매 원물에 네. 영향을 주려면 붙어 있어야 돼. 근데 지금 전세가율을 보면 50%, 뭐 조금 높은 데가 60%이 정도거든요. 맞아요. 그럼 이 갭이 있기 때문에 이 갭에서 전세가가 좀 올라가더라도 큰 영향이 없어요. 이해했습니다. 네. 네. 소형 아파트 얘기를 조금 하고 싶은데 책에서는 소형 아파트가 앞으로 하락기에서 하락할 가능성이 더 높다 이렇게 설명을 하셨대요. 네. 그거에 대해서 조금 이유를. 그동안에 신규 아파트 분양했던 물건들을 분석을 해보면 거의 95%가 중소형입니다. 5%도 안 돼요, 대형은. 그럼 지금 대형은 완전 희소한 상태예요. 완전. 그리고 여러분은 못 느끼겠지만 네. 소형은 초과 공급 상태예요. 수요가 이만큼 줄어들면 어느 순간에 갑자기 초과 공급 상태가 되는 거예요. 일반 시장에서는 소형이 굉장히 많이 올라갔죠. 대신에 전세가는 그걸 따라갈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전세가율이 벌어지거든요. 근데 대형은 상대적으로 덜 올랐어요. 덜 오르니까 전세가율이 꽤 높아요. 그렇죠. 그럼 이게 하락할 때 매매가의 하락 지지선 역할을 한다고 했어요. 매매가에 근접하면 사람들이 이제 전세가 딱 붙어 있잖아요. 그럼 이때부터 사기도 하고 전세가 밀려 올라가기도 하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전세가 밑으로 떨어지질 않아요. 그러니까 전세가를 만날 때까지 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소형은 떨어지기 시작하면 전세가를 만날 때까지 이 폭이 크니까 많이 떨어지고 길게 떨어지는 겁니다. 그리고 대형은 상대적으로 적게 떨어지면서 전세가를 만나서 안정적으로 가는 거죠. 우리나라 주택시장은 또 부분시장이라고 얘기를 하셨어요. 그래서 네. 서울 수도권하고 지방을 좀 달리 봐야 된다라고 하셨는데요. 네. 지방 주택시장 지금 시장을 좀 분석하려면 어떤 지표를 조금 참고하면 좋을까요? 좀 오래 떨어진 거. 좀 오래. 4, 5년 떨어진 거는 좀 있으면 올라간다. 이렇게 생각하셔도 돼요. 많이 떨어진 데 같은 경우는 오래 떨어지잖아요. 그럼 전세가율이 자연스럽게 올라가요. 굳이 막 몇 프로냐 뭐 이런 거 물어보시면 애매하잖아요. 안 되고. 네. 그냥 좀 높다. 그러면 그때 그냥 조금 더 하락할 수도 있죠. 그러면 그냥 이때 사는 거예요. 좀 정리를 하면 지방 같은 경우에는 좀 전세가율 높은 데를 위주로 좀 보면 되겠네요. 네. 네. 방송을 보시는 분들 정말 이 방송을 보고 고민이 더 깊어지셨을 것 같아요. 유주택자, 다주택자도 있을 텐데 좀 어떤 포지션을 취해야 할까요? 무주택자분들은 가능하면 네. 참으셔라. 참으셔라. 언제까지 참아야 돼요? 사실 하락할 때까지 참아야죠. 그러면 정말 돈을 적게 들이고 살 수 있는 기회가 반드시 오거든요. 지금은 뭐 집을 하나 살려면 막 진짜 수억, 수십억이 들어가야 되는 상황인데 이 떨어지는 상황에서는 사실은 몇 천만 줘도 내가 이제 실거주할 거 아니면은 진짜 뭐 심지어는 몇 배 가지고도 살 수 있는 물건이 수두룩해져요. 지금 사가지고 떨어지는 걸 경험하잖아요. 그럼 이때 갈아타기가 거의 불가능해져요. 그럼 그 샀던 거를 껴안고 계속 남들 올라가는 걸 겪으면서 상대적 박탈감을 누리면서 결국엔 언제 파느냐? 바닥에서 꼭 팔아요.
신기하게. 또 얼마나 힘드셨으면 또 그런 그러니까 결단했겠어요. 항상 이분들은 반대 상황으로 가면서 기회를 놓치는 거예요. 지금 정말 힘들지만 참고 견딘 분들은 나중에 공부를 좀 한 분들은 바닥에서 좋은 조건에 살 수 있는 기회가 반드시 오는데 지금 사는 분들은 지금 사고 나서도 불안해요. 가능하면 가만히 있는 게 낫다. 네. 근데 아유 헛소리 하지 마. 그냥 나는 무조건 살 거야. 라고 하는 분들은 가능하면 대형을 사시는 게 좋죠. 또 고민이신 게 이제 집이 있는 분들 이거 팔아야 되네. 아, 제가 이게 참 욕을 정말 많이 먹는 게 이제 제가 어떤 인터뷰에서 실거주도 팔아라. 아 그래요? 그렇게까지 얘기하셨어요? 저는 이제 투자자 입장이에요. 네. 투자자 입장이다 보니까 하락하는 거를 겪을 필요가 있나. 네, 그거죠. 그래서 실거주도 팔고 뭐 지방에 올라갈 수 있는 데를 산다거나 아니면 현금을 보유하거나 이게 사실은 좀 더 나은 포지션이긴 한데 과하게 받아들일 수 있어요. 집 한 채마저도 없으면 불안해서 어떻게 사냐 뭐 이렇게 보시는 분들이 있으니까 그거는 이제 알아서 투자. 나는 하락하는 걸 죽어도 받기 싫다. 그러면 파시는 게 좀 낫고요. 어쨌든 그래도 나는 집 한 채 가지고 끝까지 버티겠다. 그러면은 버티실 수 있는 거죠. 그렇게 네. 하시는 게 낫고 이제 다주택자. 네, 다주택자. 사실은 다주택자 가장 어렵습니다. 네. 그러니까 하고 싶어도 행동을 할 수가 없게 만들어져 있어요. 지금 상황이 네, 양도세 준 것 때문에. 움직일 수가 없어요. 네. 어떻게 그러니까 해야 돼요? 방법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은 제가 이제 추천하는 방법은 양도세율이 적은 네. 차액이 적은 것부터 정리를 좀 해라. 음. 그래서 좀 포지션을 좀 줄이고 나서 더 싼 가격에 많이 살 수 있잖아요. 그럼 그때를 기다리는 게 낫지. 지금 들고 가면 어차피 하락이거든요. 하락이면 내가 그때 갈아탈 때 갈아타기도 힘들고 지금 대부분 다 소형 포지션일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은 수익률이 현저하게 떨어질 수 있어요. 양도세를 회피하기 위한 행동은 사실 별로 바람직한 행동은 아니에요. 그쵸. 어쨌든 피할 수는 없으니까. 네, 그래서 오늘 소장님하고 얘기를 나눠봤는데요. 말씀 감사드리고 나중에 또 기회 되면 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